하느니 부동산과 관련된 무게의 짐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가격을 잡는다고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글로벌 도시건 주택 가격이 다 폭등하고 있거든요. 월세 대폭등하고 주택과 관련된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까는 이거는 중앙정부의 몫인 거예요, 사실은.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게 겁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금 출처를 잘 준비하면 돼요. 본인이 이제 대출을 이상하게 안 일으키고 본인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구청에서 노할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건 맨 처음에 약간 좀 무서울 뿐이지 실제 진행해 봤을 때는 행정적인 어떤 부담이 일부 증가한 것이지 전혀 마켓에 영향을 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게 이제 데이터에도 나타나는데요. 올해 3분기가 서울시 전체가 18,000채 정도 거래됐고요. 그러니까 12월 1일자 현재입니다. 12월 1일자 데이터면은 우리가 1개월 안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데이터는 완벽한 데이터고 11월 데이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절반 정도 나왔다고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근데 현재까지 8,600채 거래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뭐 거래 절벽 이게 아닌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구별로 거의 다 나타나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1,300건 거래됐는데 12월 1일자 현재로 650건이에요. 이거 아마 뭐 1,300건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00건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급감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도 뭐 한 절반 정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전 분기 대비. 그래서 거래 자체량을 봤을 때는 이게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고 불안정한 건 맞는데 거래를 급감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자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느끼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부동산 가리키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볼륨이 좀 줄어들었지만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쪽이 고가주택 가격이 높은 선이라고 하고 이쪽이 낮은 선이라고 했을 때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가 우위가 아니고요, 그죠? 그 매도자들은 그 좀 더 비싼 가격에 살고 싶어요. 매도자들이 원하는 어떤 분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매수자들은 약간 낮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안 움직였어요. 얘가 만약 이런 식으로 붙으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 중간에 있는 가격이. 근데 지금 얘는 안 움직이고 얘를 눌러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 거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상 거래가.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치 거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균형 가격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상황에서는 이상한 가격들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면은 저가 거래가 나타날 텐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에 고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약간의 버블이 좀 쌓이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예, 상당히 올랐고 그럼 강북은 안 올랐냐? 강북도 오르고 있어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강남이 먼저 오르고 시차가 1, 2년 후에 강북이 따라 올라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상승세 급격해져서 누적 상승률은 결국은 맞춰요. 문제는 그거예요. 뭐 M2라든지 유동성이 지금 잔뜩 풀린 상태거든요. 결국 유동성이 풀리면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파이낸스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강남이 지금 한 30억짜리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627을 할 때는 대출 6억까지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24억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강남에서 거래가 지금 3분기에 700채가 거래됐다고요. 강남 9만. 강남 3구 하면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은 한 1000채 이상 거래됐어요. 그러면은 6억 대출 갖고 이 사람들의 그 거래량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금 무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큰 효과가 제가 봤을 때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인데 인플레이션 온 거,
그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이 풀린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소득에 상관없이 가격을 부스팅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체력과 또 유동성 돈이 풀린 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존재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기 때문에 초부유층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에서도 거래량이 다 붙었어요. 올해 1분기, 2분기만 봐더라도 그럼 거래량 붙었고 3분기 약간 주춤했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인접 시장이 다 거래량이 붙었어요. 가격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슈퍼 사이클 타가지고 대세 상승으로 들어간다고 인식을 하면은 이런 시위 정책으로는 못 막아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6억 대출을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고 부자한테는 2억까지만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은 부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대기업 흑수저한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 사람들도 집을 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모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커가지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건데 내가 시장 가서 내가 사겠다는데 왜 정부가 그걸 허가를 하냐 마냐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건 굉장히 반자본적인 거고요. 사실은 첫 번째 대출을 6억, 4억, 2억으로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상대적 약자를 괴롭힌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만약 다 풀어버린다. 그건 지금 시장을 또 혼란시키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선은 거대한 공급 대책, 거대한 분양 시장이 열린 다음에 천천히 없애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가격을 부스팅 시켜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정책이고 토지 허가 거래제 같이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2022년 가격이 대폭락할 때 없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작동도 안 해요. 자금 출처만 하면은 다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만 괴롭힌 거예요, 이거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이제 같은 단지 네. 혹은 같은 면적이더라도 그 전세값이 수억 원씩 차이가 네. 나는 전세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불균형은 서울 전세 시장에 어떤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규하고 갱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는 아무렇게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갱신은 하는 경우에는 2+2니까 2년 살고 그 다음 살 때 딱 5%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세가 부족하면은 5억짜리 주택이 전세였는데 신규를 할 때는 10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5억짜리 전세인데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는 5억에 2%니까 그러면 5억 1,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되는데 이중 가격은 사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좀 줄었어요. 지금 약간 늘려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임대차 입법을 지금 폐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너무너무 약해요.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 없다고 쳐보자고요. 지금 이중 가격제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 가격은 그냥 대폭등했을 거예요. 그나마 임대차 갱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중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으면 가격은 더 올랐어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전세 가격을 하방으로 누른 거예요. 지금 토제 때문에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현금 동원이 안 되어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전세로 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매매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를 보지 않고 매매와 임대를 다 토탈로 봤을 때 그 중에서 매매 비중이 2020년하고 2021년엔 대략 한 20-30%였어요. 왜냐면 그때 가격이 막 올랐으니까 전체에서 임차나 전세나 월세를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매매 비중이 많았어요. 20-30%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22년에 매매 가격이 대폭락했잖아요. 그때는 매매가 10% 이내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하고 월세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2023년부터 가격이 약간 좀 꿈꾸물하니까 2024년부터 이게 매매 비중이 10%를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20%가 넘었어요, 사실은. 매매 비중이 20%대가 넘다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 물량 중에서 전월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매매대로 오르지만은 전월세 물량이 좀 적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수 토탈을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주택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일부는 몇실 되더라도 양질의 주택이 좀 나와지면서 주택 볼륨이 조금씩 더 많아져야 돼요. 뭐 양질의 아파트도 공급돼야 되는 거고요. 브랜드 있는 빌라가 나와도 돼요. 사실 우리가 브랜드 있는 빌라가 없잖아요. 사실 빌라 시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왜 브랜드 있는 빌라는 없냐고요. 그런 양질의 빌라 주택 같은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내년 봄에도 이런 주택 공급 부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앞으로 한 29년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장기적 그 시점에서 매년 공급량들의 평균을 내면 우리가 균형 공급 수준이라고 대충 이해를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대략 균형 공급 수준이 한 3만 3천 채 정도 돼요. 근데 내년이 이제 최초로 2만 채가 깨져요. 28년에 만 채가 깨져요. 근데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게 앞으로 착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 7, 8, 9가 없어요. 6, 7, 2만 채 이하고요. 28년 만 채 이하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가격을 잡는다고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서울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거든요. 거의 잃어버린 20년이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광역 플랜 우리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예 지금 시점에서 서울과 서울 주변의 대서울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성장시킬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게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대책이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예. 시장이나 많은 여론에서 이 3개로는 못 잡는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공급을 못 늘리냐?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국토부가 3개 정책을 냈고 서울시가 하나를 냈거든요. 627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까지 딱 한 거죠. 수요 규제 정책이고 97 정책은 이제 130만 호를 뭐 서울시 서울 주변의 경기도권에 짓겠다는 플랜이에요. 서울 안에는 굉장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는 메시지는 줬는데 사람들이 안 와닿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97 정책의 한계였고 서울시가 막 97 정책이 안 될 거라 하면서 막 9월 말에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막 떠들었어요. 한강변에 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그쵸. 것 같아요. 그게 927 정책인데 그 927 정책도 말씀하신 게 2가지였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짧게 하겠다는데 이거를 짧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앞으로 10년이 8년으로 줄어드는 거지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2번째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부순 다음에 30% 용적률을 줘가지고 31년까지 31만 원을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하면은 24만 원을 부숴요. 그 다음에 31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31년부터 져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24만 원이라는 숫자가 강남구가 23만 호예요. 6년 안에 강남구를 부셔버리고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는데 정말 잘못된 플랜이에요. 그러면 월세, 전세 그건 그냥 대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문제점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11호는 더 나쁜 플랜인 거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면 확대한 거, 사람들 괴롭힌 거. 2번째는 6, 4, 2억이 결국은 상대적 약자들한테 괴롭힌 나쁜 정책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 정리를 해버리면은 627하고 11호 국토부 정책은 사실은 수요를 규제한다는 건데 가격 대세 상승기에는 수요 잡는 정책은 절대 작동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나온 국토부의 97 정책하고 서울시의 927을 보면은 국토부는 경기도 얘기하고 927은 서울 얘기예요. 그죠? 왜 둘이 같이 얘기 안 하냐고요. 아니 시기가 이렇게 엄중한데 왜 같이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일부 좋은 사이트 있어요. 근데 작동 안 한 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매력이 없다는 거고 서울시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데 안 나오냐예요.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은 우리가 프라임 A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C, 파크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오피스 건물들이잖아요.
그럼 프라임 A 오피스가 서울시에 1,000만 제곱미터예요. 광화문이 대략 한 470만 제곱미터고요. 강남이 한 360만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오피스 수요가 느냐고요. 오피스가. 잘 안 늘잖아요. 잘 안 늘어요. 거기다가 AI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를 대체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평균 공실률이 20%예요. 미국에서는 오피스를 어떻게 하면 덜 짓고 기존에 있는 오피스를 어떻게 하면 주택이나 호텔로 바꿀까를 논의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1,000만인데 서울시 플랜대로라면 2031년까지 460만 제곱미터가 추가 공급돼요. 그러면 서울시 오피스 마켓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데도 지금 다 대부분이 오피스거든요. 이거 대폭 줄여야 돼요. 대폭.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지금 도시개발 플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트렌드.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다 폭등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도시들. 월세 다 대폭등하고. 그럼 어떻게든지 주택을 늘리려고 해요. 당연히 주택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택 늘리려는 플랜이 안 나오냐고요. 땅이 있는데. 그것도 국토부 땅인데. 코레일 땅인데. 주택시장 전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사실은 이게 우선은 이게 대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그 사람들이 리서치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심리 자체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반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또 2.4%예요. 인플레이션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 있고요. 세 번째는 유동성이 또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세하고 전세 가격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매매 가격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파이낸스 일으키고 사고면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면은 그 사람들은 시장 참여해서 들어간다고요. 예.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꺾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 정책은 지금 유동성 풀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막아요? 집값 잡는 것보다 경기 부양이 더 큰 이슈죠. 거기다가 또 환율 문제는 심각하죠, 사실은. 1년 전 봤을 때 한 1,300원 중반대였다가 지금 1,400원, 70원 뚫었다가 지금 그 선에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수입 물가로 전가되면은 인플레이션 안 올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주제는 없지만은 좀 한은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무게의 짐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준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이 적정성 됐으면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두 번째는 경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경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은에서는. 주거의 적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고 주택과 관련된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까는 이거는 중앙정부의 몫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은은 하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하고 국토부의 책임인 것이 한은이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 계속 잘못된 정책을 나왔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의 잘못이고 이제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연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수요가 막 왜곡되면서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 시장과 더불어서 제가 솔직히 이제 한은이랑 같이 한국형 뉴리치라는 정책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뉴리치 같은 상품을 우리가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랑 같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징 어폴더빌리티를 좀 우리가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랑 같이 하느니 좀 더 정책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오늘은 교양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